차가운 9월의 공기가 6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위로 스며들었다. 한유라는 5살배기 딸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인파와 각기 다른 언어들이 뒤섞여 윙윙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감각은 오직 하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의 냄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콤한 커피 향과 매캐한 도시의 매연,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가 뒤섞인 복잡한 향기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6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집념이었다. 남편 강지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유라는 단 한순간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신 없는 죽음은 없었고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민서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으며 유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유라는 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몸을 숙였다. 그녀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빛이자 그녀가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녀는 민서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민서가 태어난 곳, 엄마랑 아빠가 사랑했던 곳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허리를 폈다. 그녀는 돌아왔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고 잃어버린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서에게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울의 중심으로 향하는 동안 유라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한강의 윤슬,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변해 있었다. 그녀가 지훈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거리, 작은 다툼 끝에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었던 공원 벤치, 그 모든 공간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아픈 기억의 편린으로 다가왔다. 택시기사는 라디오를 틀었고 경쾌한 음악 소리 사이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국내 최대 기업 아우라그룹의 권태민 회장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며 다시 한번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은, 유라는 무심코 그 뉴스를 듣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권태민.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익히 들어온 명성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잠든 민서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래, 모든 것은 민서를 위해서였다.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아빠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시련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택시가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의 번화가로 접어들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깨어난 민서가 창밖의 화려한 풍경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우와, 엄마, 저기 좀 봐. 엄청 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유라의 시선이 움직였다. 수많은 고층 빌딩 중 가장 거대한 건물의 전면을 뒤덮은 초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유라의 세상이 멈췄다. 광고판은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흔들림 없는 깊은 눈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유라가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지훈 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화면 속 남자는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훈은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저 남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화면 하단에는 아우라그룹 회장 권태민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유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오직 눈앞의 영상만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세상에 저렇게 닮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저것은 단순한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눈썹의 미세한 각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을 때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택시는 신호에 걸려 멈춰 섰고 유라는 마치 홀린 듯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성난 경적 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광고판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인파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저 거대한 화면 속 남자만이 보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실종되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의 총수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라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거나 잔인한 착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며 소리치고 있었다. 저 사람이 바로 강지훈이라고.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애타게 찾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혼란과 충격 속에서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느새 딸의 손을 놓치고 홀로 거리에 서 있었다. 놀란 그녀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자 택시기사가 민서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손님, 갑자기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위험하게. 유라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기사에게 연신 사과하며 민서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서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유라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아프냐고? 아픈 정도가 아니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고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6년간의 기다림과 희망이 한순간에 거대한 배신감과 의문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광고판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권태민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냉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유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강지훈이라면 지난 6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는 그녀와 딸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라는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충격은 분노로, 분노는 이내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그녀는 다시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짧게 목적지를 말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아우라 그룹 안으로 들어가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설령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도박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생각이었다. 차창 밖으로 권태민의 얼굴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는 유라의 망막에 깊이 각인되었다. 6년간의 기다림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든 민서의 작은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딸에게서 아빠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해져야만 했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유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임시로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웠다. 민서가 곤히 잠든 사이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아우라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6년간 데이터 분석가로서 해외에서 쌓아온 경력과 실력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거대한 제국과도 같은 아우라 그룹의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공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허점이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이 필요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재무제표, 주가 동향, 시장 보고서, 심지어는 사소한 언론 기사까지. 방대한 데이터의 파도 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 아우라 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최근 실적이 부진한 아우라 로지스틱스였다. 그들은 신규 물류 시스템 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바로 여기였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워 아우라 로지스틱스의 현재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자신이 해외에서 경험했던 최신 데이터 기반 물류 솔루션을 접목한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입사 지원서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이 자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날카롭게 벼린 한 자루의 창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였다. 다음 날 유라는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닌 아우라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에 개인 이메일로 직접 보고서를 발송했다. 무모하고 당돌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권태민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을 터였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 이틀이 흘렀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을 전략기획본부 소속 실무관이라 밝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보고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니 내일 당장 회사로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유라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제 그녀는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모든 감정을 숨긴 채 오직 유능한 데이터 분석가 한유라로서 말이다. 다음 날 유라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마철로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그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머릿속에 모든 사적인 감정을 지워버렸다. 지금부터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만이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다. 내부는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은 뒤 전략기획본부가 위치한 3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 박동도 함께 빨라졌다. 전략기획본부의 분위기는 본사 로비보다 훨씬 더 삭막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유라를 맞이한 사람은 이정훈 팀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유라의 보고서를 매우 인상 깊게 읽었다며 뜻밖의 호의를 보였다. 그는 유라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현재 진행 중인 물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라는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며 자신이 준비해온 추가 데이터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은 이 팀장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유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한유라 씨, 저희 팀의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채용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당장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셈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아우라 그룹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곧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방대한 양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일에만 몰두하며 그녀는 일부러 권태민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놀라운 업무 능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금세 팀 내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이정훈 팀장이 다급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유라 씨, 큰일 났습니다. 내일 오전 회장님 주재로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어요. 보고 준비를 함께 해야겠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권태민. 드디어 그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다. 회의 당일 아침, 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유능한 컨설턴트 한유라였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며 그녀는 집을 나섰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권태민이 앉아 있었다. 6년 만에 직접 마주한 그는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섬세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유라는 이정훈 팀장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트북을 펼쳤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사물을 인식하는 듯한 무감각하고 차가운 시선. 그는 그녀를 잠시 보았지만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조차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정훈 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프로젝트 보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보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권태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로막혔다. 그래서 예상 투자 비용 대비 기대 수익률의 구체적인 데이터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고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 팀장은 당황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회의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다른 임원들 역시 그의 섯을 퍼런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유라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 팀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유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권태민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유라는 그 시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기존 데이터 모델의 변수 설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구성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그녀는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복잡한 데이터와 통계 수치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자신의 보고서에 기반한 새로운 해결책과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어느새 그녀의 발표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태민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지? 그의 질문은 오직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한유라입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잠시 한유라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는 듯 하더니 이내 이정훈 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유라 씨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일주일 뒤에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의 말은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그를 따르던 비서실장과 임원들도 황급히 뒤를 따랐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이정훈 팀장은 거의 패닉에 빠진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민이 사라진 문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능력을 그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상실감과 절망감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그저 쓸만한 부하 직원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던진 차가운 무관심은 그 어떤 비난이나 질책보다도 더 아프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유라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당신의 세상으로 들어가겠어. 당신이 나를 외면할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어. 이것은 그녀의 차가운 복수이자 처절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권태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하루아침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한유라는 쉴 틈 없이 팀을 재정비하고 업무에 몰두했다.
기존 팀원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각 팀원에게 명확한 역할과 목표를 제시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빈틈없는 논리 앞에서 초반의 반감은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사무실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유라는 마치 자신을 혹사시키듯 일에만 매달렸다. 그것만이 6년 전의 남편과 현재의 권태민 사이에 간극에서 오는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흔적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일주일 뒤에 있을 직접 보고를 준비하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권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인터뷰 영상,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 심지어 사소한 습관에 대한 기사까지 모두 찾아보았다. 공식적인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유학을 다녀온 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물려받은 흠잡을 데 없는 황태자였다. 6년 전 지훈이 사라졌던 그 시기에 권태민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라가 자신의 자리에서 보고서 최종 검토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유라 씨라고 했죠? 대단한 실력이시더군요. 고개를 들자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권태민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아우라그룹의 부회장 권지혁이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부회장님, 별말씀을요. 권지혁의 미소는 가면처럼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사람을 발탁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서요. 유라 씨의 어떤 점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궁금하군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라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경, 그녀의 목적, 그리고 그녀가 권태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유라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도 결과로 증명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차혁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더 깊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보통 분은 아니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절 찾으세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유라는 한동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권지혁. 그에게서는 위험한 냄새가 났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서늘한 눈빛은 그녀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 남자가 바로 남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고 유라는 회장 집무실의 문 앞에 섰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권태민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세상의 군주처럼 위압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유라의 말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으로 걸어와 자리에 앉더니 턱짓으로 보고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라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시장 예측, 경쟁사 동향,
그리고 단계별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까지. 흠잡을 곳 하나 없는 보고였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사소한 행동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를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펜을 손가요. 짧게 3번, 잠시 멈췄다가 길게 1번. 그것은 과거 지훈이 집중할 때마다 보여주던 특유의 버릇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며 발표를 계속했다. 잠시 후 비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그가 마시는 커피는 코스타리카 따라주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내린 아주 미세한 산미가 특징인 커피였다. 대중에게 알려진 권태민 회장은 홍차 애호가였다. 하지만 저 커피는 과거 강지훈이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유라만이 알고 있는 그의 취향이었다. 유라는 숨을 삼켰다. 기억은 잃었을지 몰라도 몸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 이 계획대로 즉시 추진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그의 칭찬에도 유라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혹시 예전에 저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녀의 돌발적인 질문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무슨 뜻이지?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있어야 할 이유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라는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권태민은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한유라라는 여자가 던진 의미심장한 질문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들어 그는 자주 악몽을 꾸었고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곤 했다. 웃고 있는 여자의 희미한 얼굴, 아기의 옹갈이 소리,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던 낯선 방의 풍경.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주치의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진단만 돌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자신의 과거 어딘가에 거대한 공백이 있는 듯한 불안감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다. 사건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일어났다. 유라가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퇴근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낮 동안 아이를 돌봐주었던 베이비시터가 민서를 데리고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마침 권태민 역시 퇴근을 위해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민서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오다가 그만 품에 안고 있던 곰 인형을 떨어뜨렸다. 인형은 대구르르 굴러가 권태민의 구두 발치에 멈춰 섰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예상과 달리 그는 멈춰 섰다. 그는 잠시 인형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그런 행동에 비서는 물론 유라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몸을 일으켜 민서에게 인형을 건네주기 위해 아이와 눈을 맞췄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서는 겁을 먹기는커녕 맑고 커다란 눈으로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 특유의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로비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갑자기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낮은 신음과 함께 그의 눈앞에서 수만 개의 파편처럼 흩어진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여자의 노랫소리, 벚꽃이 흩날리던 거리, 사랑해, 지훈씨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기억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머리를 터뜨릴 듯이 공격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유라는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태민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민서와 그 뒤에 서 있는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극심한 고통과 의문,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갔다.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아우라 그룹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다. 권태민은 그날 이후 극심한 두통과 단편적인 환영에 더욱 시달렸다. 그는 한유라라는 여자와 그녀의 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아이의 말, 우리 아빠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다. 그는 처음으로 지난 6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은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로비에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권태민이 어린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한유라의 얼굴. 권지혁의 입가에서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직감했다. 한유라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쥐새끼 한 마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군. 그는 나직이 읊조리며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김 실장, IT 보안팀장, 좀 내 방으로 들여보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먹잇감을 포획하려는 포식자의 잔인하고 냉혹한 본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권태민의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고 지저분한 방법으로.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유라의 앞에 IT 보안팀과 감사팀 직원들이 닥쳤다.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유에게 접근하여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며 그녀의 사원증과 노트북을 압수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경악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정훈 팀장이 나서서 항의하려 했지만 감사팀장은 부회장의 직접 지시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유라는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 그녀는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로 상황을 분석할 뿐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권지혁, 그의 짓이 분명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감했지만 그의 공격이 이토록 빠르고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감사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텅 빈 회의실로 옮겨졌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을 대하는 듯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유라의 맞은편에 앉았다. 정말 유감입니다, 한유라 씨.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다니. 그의 위선적인 말에 유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보안팀장이 들어와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는 완벽해 보였다. 유라의 업무용 컴퓨터 IP를 통해 어젯밤 자정 무렵 회사에 차기 M&A 관련 1급 기밀 문서가 외부 서버로 전송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접속 기록과 로그 파일,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어젯밤 일찍 퇴근하여 민서와 함께 집에 있었다. 명백한 조작이었다. 할 말 있습니까, 한유라 씨? 권지혁이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문서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주장에 권지혁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함정이라니요. 이 모든 증거들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상황은 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변호사는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운운하며 즉각적인 해고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그녀를 압박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녀를 완전히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그녀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권자혁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가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회의실 문이 열리며 권태민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등장에 가장 놀란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일개 직원의 징계 문제라 보고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권태민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보안팀장이 들고 있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회의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그가 과연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보고서를 다 읽은 권태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권지혁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침내 권태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군. 그의 말에 권지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렇습니다, 형님.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하지만 권태민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마치 나를 보시오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부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해커가 자신의 IP 기록을 이렇게 깔끔하게 남겨둘 리가 없어. 최소한의 우회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들켜도 상관없거나 혹은 들키기를 바랐다는 뜻이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 역시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건 범인이 오만했거나 아마추어였을 수도. 권태민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한유라 씨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그녀의 보고서를 내가 직접 검토했어. 이 정도 수준의 분석가가 이렇게 허술한 흔적을 남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지혁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그리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건은 내가 직접 재조사하겠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유라 씨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보류한다. 법적 조치도 마찬가지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녀에게 손댈 수 없어. 그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권태민은 회의실을 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전의 완전한 무관심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의문과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희미한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남겨진 권지혁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유라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권태민은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그의 행동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권지혁의 덫이 오히려 권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이었다. 적의 함정이 예기치 못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아이러니한 상황. 유라는 이제 더 깊고 위험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율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보류된 이후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그의 머릿속은 로비에서 아이와 마주쳤을 때 겪었던 기묘한 현상과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던 기밀 유출 사건의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자혁이 만들어 놓은 질서정연한 세계를 신뢰할 수 없었다. 자신의 기억, 자신의 과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짙은 안개가 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우라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 흥신소에 비밀리에 조사를 의뢰했다. 의뢰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유라라는 여자의 지난 6년간의 행적과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배후를 찾는 것. 그리고 둘째는 바로 자기 자신, 권태민의 6년 전 사고 이전의 삶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먼지 쌓인 진실을 원했다.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우라 그룹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화려한 밤이었다. 정직 상태인 유라는 당연히 초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이정훈 팀장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 민서랑 같이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가요. 아무도 한유라 씨를 해고된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의 배려를 참아 거절할 수 없었다. 유라는 고민 끝에 민서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 속에서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와 민서는 어딘가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행사장 구석에 머물며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민서에게 이 화려한 공간은 거대한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아이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엄마의 손을 놓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민서야. 유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아이를 찾아 나섰다. 복잡한 행사장 안에서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닐 때 민서는 반짝이는 분수가 있는 야외 정원으로 나가 있었다. 아이는 아름다운 조명과 음악 소리에 이끌려 정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시끄러운 행사장을 피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던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다. 그때 작은 아이가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가 로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가 경호원을 부르려던 순간
아이가 무언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낯익은 멜로디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노랫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얘야, 그 노래는 어디서 배웠니? 민서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도 겁먹지 않고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줘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래요. 아빠라는 단어에 권태민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서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로켓 펜던트를 자랑스럽게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의 남녀. 그들은 바로 6년 전의 한유라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민서가 사진 속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진하게 말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아저씨랑 진짜 많이 닮았죠? 그 순간 권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아이가 흥얼거리던 자장가,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 세 개의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폭발시켰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수많은 영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그녀와 입을 맞추던 순간, 서툰 솜씨로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함께 웃던 기억, 갓 태어난 딸을 처음 품에 안고 벅찬 감동에 눈물 흘리던 자신의 모습. 사랑해 지훈 씨. 민서야, 아빠 딸. 모든 감각과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격렬한 고통이자 환희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나는 권태민이 아니었다. 나는 강지훈이었다. 한유라의 남편이었고 한민서의 아빠였다. 지난 6년간의 삶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때마침 민서를 찾아 정원으로 달려온 유라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딸의 손에 들린 로켓 펜던트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권태민의 모습. 그녀는 모든 상황을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낯선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유라, 야. 그의 입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유라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무언가 대답하려던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황급히 권태민을 부축하여 행사장 안으로 사라졌다. 정원에는 유라와 겁에 질려 우는 민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로켓 펜던트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유라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비록 조각나고 고통스러운 방식일지라도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저 차가운 가면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자선 행사의 정원에서 벌어진 소동은 권태민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마치 허물어지기 직전의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텅 빈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권태민으로서의 6년과 강지훈으로서의 기억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찢어놓을 듯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재의 자신이 공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권지혁이 사고 이후 그에게 건네준 그의 과거라고 명명된 파일들이 잠들어 있었다. 유학 시절의 기록, 부모님의 장례식 사진,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 지폐처럼 느껴졌다. 진짜 삶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기록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유라 기밀 유출 사건 배후, 권지혁 부회장 비서실의 서버 IP 확인, 추가 증거 확보 중.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내면의 혼란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촌 동생이 바로 자신의 삶을 앗아간 원흉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피를 타고 역류하는 듯한 감각에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진실의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여자 한유라를 만나야만 했다. 하지만 저택의 모든 통신망과 비서실은 권지혁의 감시에 있을 터였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회장이 된 이후 직접 발탁했던 권지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가장 신입 경호원 한 명을 조용히 호출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유라는 의문의 쪽지를 받았다. 오늘 밤 10시 인사동 고미술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어젯밤 그가 보여주었던 고통스러운 반응은 이것이 권지혁의 함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했다. 그녀는 민서를 잠재운 뒤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인 고미술관은 폐관 시간이 지나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녀가 주변을 살피며 망설이고 있을 때 옆쪽의 작은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어두운 실내에는 수많은 고미술품들이 그림자처럼 잠들어 있었다. 정적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크게 울렸다. 그리고 저편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권태민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지쳐 보였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녀가 알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깊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구요? 그의 질문에 유라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강지훈이에요. 내 남편이고 민서의 아빠예요. 그녀의 대답에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고 싶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다. 증거를 보여줘. 내가 강지훈이라는 증거, 우리가 부부였다는 증거.
모든 것을 유라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우리는 같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당신은 늘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6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서툰 글씨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에게 라고 적힌 그가 직접 만들어준 생일 카드였다. 그리고 민서의 첫 초음파 사진. 사진 귀퉁이에는 우리 아빠가 라는 그의 필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주 작고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 2개를 꺼냈다. 우리의 결혼 반지예요. 형편이 어려워 비싼 건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죠. 권태민, 아니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초음파 사진 위에 필적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이 일었다. 잊고 있던 감각,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반지는 그의 손가락에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맞았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유라는 그가 실종되던 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당신은 지방으로 당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그리고 며칠 뒤 당신이 탄 차량이 절벽에서 추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모두가 당신이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왔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유라의 이야기는 그의 머릿속을 헤집던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고 있었다. 낯선 남자들의 위협, 격렬한 몸싸움, 그리고 머리를 강타당하던 순간의 충격.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끔찍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혼란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권지혁, 그놈 지시야.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유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배후가 권지혁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다. 권지혁은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고 기억을 잃은 그를 허수아비 회장으로 내세워 모든 것을 조종해왔던 것이다. 지우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기다려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유라야.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그들 사이에는 6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지우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것을 되찾아야겠어. 내 이름, 내 가족, 그리고 내 인생까지. 전부 다. 그의 눈빛은 아우라그룹의 냉철한 회장, 권태민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만 그 본질은 달랐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한 남자, 강지훈의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나를 도와주겠어? 이 싸움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가 물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위태롭고 절박한 동맹이 맺어졌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진 그날 밤 이후 강지훈과 한유라의 시간은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겉으로는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회장 권태민으로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은 6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외부에 안전가옥을 마련했고 그곳은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모든 통신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6년 전 지훈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과거 기록 보관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유라는 밤을 새워가며 6년 전의 재무기록, 지출 결의서, 프로젝트 보고서 등 산더미 같은 데이터 속에서 이상한 흐름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은 이내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해냈다. 바로 지훈이 실종되던 날, 아우라 그룹의 자금 일부가 블루핀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신규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이었지만 유라가 추적한 결과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었다. 그리고 그 거액의 지출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당시 재무팀의 한 평범한 과장이었으며 그는 지훈의 사고 일주일 뒤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찾았어요. 이 사람이 핵심 증인일 거예요. 유라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은 그 서류에 남아있는 박선우 과장이라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권지혁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돈으로 매수하여 해외로 도피시킨 뒤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지훈은 즉시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에 박선우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권지혁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있었다. 지훈이 6년 전의 기록 보관소 서버에 접속한 순간 권지혁의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울렸다.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쥐새끼가 덫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군. 생각보다 빨라.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일해온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권태민과 그 여자, 미행해. 너무 깊이 파고들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선우는 이민을 가지 않았다. 그는 신분을 바꾼 채 인적이 드문 남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었다. 지훈과 유라는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전화나 이메일은 도청의 위험이 너무 컸다.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국산차를 렌트하여 새벽 일찍 서울을 빠져나갔다. 차가 남해안의 구불구불한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유라는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 씨, 우리 미행당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운전대의 속도를 높였다. 꽉 잡아. 그의 짧은 말과 함께 차는 총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고요하던 해안도로는 순식간에 목숨을 건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뒤따르던 검은 세단 역시 노골적으로 속도를 높이며 그들의 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졌다.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능숙하게 차를 몰았다.
그것은 CEO 권태민의 모습이 아니었다. 위험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야수와도 같은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유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서를 돌봐주던 베이비시터의 전화였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공원에서요? 민서는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원에서 민서가 그네를 타던 중 갑자기 고장난 자전거 한 대가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사고였다. 권지혁의 경고였다. 유라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에 지우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히 내 딸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6년간 닫혀있던 마지막 기억의 문이 열렸다. 6년 전 그날 그를 덮쳤던 괴한들의 얼굴, 끌려간 창고 안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 부회장님께서 시신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다. 기억만 지우고 회장님 옆에 허수아비로 세워두면 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악! 지우는 괴성을 지르며 운전대를 꺾었다. 아드레날린과 분노, 그리고 되살아난 기억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오직 앞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급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카레이서처럼 현란한 기술로 차를 180도 회전시켰다. 이제 두 차는 서로를 마주보며 역으로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다. 추격자들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 지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진했다. 겁에 질린 상대가 핸들을 꺾는 순간 지훈의 차는 상대 차의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검은 세단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지훈은 차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라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괜찮아? 그가 유라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녀를 향한 목소리만큼은 한없이 다정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녀의 남편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더 이상 어촌마을로 향하지 않았다. 박선우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이제 방어만 할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해야만 했다. 실패한 추격전은 권지혁의 계획에 차질을 주었지만 동시에 지훈에게는 잃어버렸던 마지막 기억과 함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분노를 되찾아 주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추격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권지혁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와 위기감은 극에 달해 그를 더욱 위험한 결심으로 내몰았다. 강지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방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 전체를 건 생사결판이었다. 그의 계획은 두 갈래로 나뉘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그룹의 지배권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을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민 회장이 최근 극심한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여직원을 비호하는 등
상식 밖의 경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교묘하게 흘렸다. 그는 조작된 정신과 진료 기록과 과장된 보고서를 증거로 내밀며 이대로는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곧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 권태민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의 오랜 시간에 걸친 로비와 회유로 이사진의 상당수는 이미 그의 편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두 번째 계획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계획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다. 그는 과거 강지훈을 처리했던 해결색에 다시 한번 거액의 돈을 건넸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거야. 주주총회가 끝나면 그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편 안전가옥에 몸을 숨긴 지훈과 유라는 적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지훈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권지혁이 주주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시에 유라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24시간 감시하며 권지혁의 비서실에서 오가는 암호화된 통신을 추적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포착했다. 시간이 없어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유라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들의 손에 쥔 증거는 아직 불충분했다. 6년 전 사건의 증인인 박선우는 추격전 이후 겁에 질려 더 깊숙이 잠적해버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권지혁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적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대담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역 계획 역시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유라의 몫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남긴 단 하나의 약한 고리, 바로 돈의 흐름을 파고들었다. 6년 전 유령 회사였던 블루핀 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스위스 비밀 계좌의 방화벽을 뚫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회장 권태민의 가면을 쓴 채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이사진을 정면으로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혁처럼 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이성과 욕망에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해온 아우라 그룹의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거대한 청사진이었다. 그의 비전은 너무나 대담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지혁이 제시한 안정적인 경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사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앞에 불안정한 리더가 사실은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지훈은 할아버지의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임원에게 조용히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암시하며 그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안전가옥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이사진의 표를 계산하며 마지막까지 전략을 가다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몇 옛날 며칠을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던 유라가 나지막이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마침내 블루핀 홀딩스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스위스 계좌에서 권지혁의 해결색에 거액이 송금된 거래 내역을 찾아낸 것이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의 손에는 권지혁의 범죄를 입증할 창과 이사진의 마음을 돌릴 방패가 모두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일의 싸움은 단순히 서류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권지혁은 분명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분명 지훈의 목숨을 향할 터였다. 지훈은 유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6년간의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숨막히는 사투,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생사 판결의 날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수많은 취재진이 건물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고, 회의장 하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주주들과 이사진들의 딱딱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단상의 중앙에 선 권지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비운의 영웅처럼 보였다. 권태민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퍼뜨린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었다. 권지혁은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권태민 회장이 보이고 있는 최근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작된 의료 기록과 왜곡된 보고서들이 스크린 위에 차례대로 떠올랐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결정타를 날리듯 한유라의 기밀 유출 미수 사건을 언급했다. 회장님께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이성적인 판단 없이 비호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령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이사진의 대부분은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권지혁이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불안정하거나 병약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서늘한 카리스마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유라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회의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경악하여 굳어버린 권지혁을 가볍게 밀쳐내고 단상 중앙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투표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권지혁의 발표 자료가 떠있던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었다가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유라가 노트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6년 전 아우라 그룹에서 유령 회사인 블루핀 홀딩스로, 그리고 그곳에서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권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스위스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몇몇 개인에게 송금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신원은 바로 6년 전 강지훈을 납치하고 폭행했던 해결사들의 것이었다. 모든 거래 기록에는 날짜와 시간이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권지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내 스크린에 나타난 다음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박선우 전 과장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권지혁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과정을 눈물로 고백했다. 그의 영상 자백은 권지혁이 범죄에 찍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회의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차 소리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지우는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권지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훔치려 한 것은 단순히 내 회사만이 아니었어, 권지혁. 넌 내 인생 전부를 훔치려 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과도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나의 진짜 이름은 권태민이 아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6년 전 내 놈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지. 그는 유라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네가 파렴치한 스파이로 몰았던 내 아내 한유라다. 그는 지난 6년간 있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납치와 폭행, 기억상실, 그리고 허수아비 회장으로 살아야 했던 굴욕의 시간까지. 그의 충격적인 고백은 회의장을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때 지훈이 미리 손을 써두었던 원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선대 회장이 아꼈던 총명한 사원이자 그의 손녀 사위였던 강지훈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리고 회의장 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지혁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내가 아니야, 강지훈. 이 개자식아,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아우라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음모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불신임안은 당연하게 부결되었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강지훈의 복귀를 지지했다. 그는 6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과 자리를 되찾았다. 단상 위에 선 그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 유라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진실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과 함께 강지훈과 한유라의 이야기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권지혁과 그의 공범들은 납치, 살인미수, 횡령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년간 진실을 감춰왔던 거대한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정의는 마침내 그 빛을 발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강지훈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허수아비 권태민이 아니었다. 6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권지혁이 심어놓은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능력과 신의를 갖춘 인재들을 재등용했다. 한유라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이정훈 팀장은 본부장으로 승진하며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회사의 혼란은 점차 수습되었지만 지훈과 유라 그리고 민서 세 사람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지훈은 모든 업무를 마친 뒤 화려한 회장 저택이 아닌
유라와 민서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민서를 품에 안을 때면 잃어버렸던 6년의 세월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이 저며왔다. 어느 주말, 지우는 유라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들이 6년 전 함께 살았던 작은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이미 다른 주인이 살고 있는 그곳을 그는 멀리서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저기 저 창문, 밤늦게 퇴근하는 나를 당신이 항상 기다려주던 곳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말없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지우는 서툰 솜씨로 민서의 아빠가 되는 법을 다시 배워나갔다. 그는 민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잠이 들기도 하고 아이의 서툰 그림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서는 처음에는 아빠라는 존재를 어색해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하루는 지훈이 율에게 아우라그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룬 공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난 6년간 민서를 지키기 위해 전사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이제는 싸우는 것 말고 그냥 엄마와 아내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본부장직 대신 비상임 고문으로서 회사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과 가정, 그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지우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한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기에 이제는 그녀에게 평온한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으며 속삭였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짐은 내가 다 질게.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봄날이었다. 지훈과 유라, 그리고 민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6년 전 그가 기억의 파편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벚꽃 나무 아래였다. 민서는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놀며 나비를 쫓아다녔다. 지훈과 유라는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유라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에는 6년 만에 다시 찾은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제야 정말로 집에 돌아온 기분이야. 그의 나직한 고백에 유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여긴 처음부터 당신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세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길고 혹독했던 폭풍우는 마침내 그쳤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다. 잃어버렸던 시간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깊고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진짜 인생이 눈부신 봄날의 햇살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